안녕하세요. 교실을 나온 과학.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를 주제로 땅으로 조금씩 떨어진 과학에 대한 흥미를 조금이나마 업 시키기 위한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흥미를 회복하자. 생명이랑 화학 도대체 어디 써먹어요? 를 시작으로 산과 염기의 반응, 항원 항체의 반응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이 영상을 마친 뒤에 내가 진짜 많이 배웠어가 아닌 뭐야 볼 거 없네? 과학 별거 아니네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가 너무 좋아서 학교에 불타올라서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렵다가 아닌 별거 없네, 쉽네, 쉬워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파트 1. 생명화학 어디 써먹어요? 과자가 먹고 싶었던 은지가 지안의 슈퍼마켓으로 가서 아저씨한테 말을 겁니다. 과자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0.1몰의 HCl 2ml와 0.3몰의 NaOH 1.5ml를 반응시켰을 때 나오는 물의 비리와 같은 돈이야 하면은 차라리 안 먹고 말겠다 하시겠죠. 물론 물건을 살 때 필요하진 않지만 과학이 실생활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답니다. 어디 사용되는지 볼까요? 어젯밤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핏자국도 없고 목격자도 없이 미궁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루미놀 용액과 혈액형 판단입니다. 루미놀을 이용해 피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범인의 혈액형을 파악할 수 있다면 아무리 진실은 언제나 하나를 외치는 만화 속 범인이라도 경찰님께서 잡았더요는 해주시겠죠? 그럼 이제 루미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파트 2. 산과 염기의 반응. 루미놀 반응이란 일단 먼저 루미놀을 먼저 알아야겠죠. 루미놀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조식을 가져왔어요. 루미놀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햄이라는 것과 만나면 햄이 촉매 역할을 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촉매 역할이라는 것은 반응을 일어나기 위해서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는 매우 불안정해가지고 불안정할수록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옥상 난간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땅바닥에 앉아있고 싶어 하잖아요. 이때 옥상 난간에서부터 땅바닥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이 루미놀은 이제 빛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다가 루미놀 반응이라고 치면은 형광 반응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이온의 이동을 가져와 봤는데 이온의 이동을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예측한 대로 이온들이 이동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이걸 설명해 드리자면 루미놀이 염기산 용액을 존재하에서 OH가 H를 꼬십니다. 나한테 와 하면 H가 OH와 만나서 물이 되고 N은 그럼 전자를 받은 상태로 남게 되겠죠. 근데 이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N-도 곧 밑에 있는 N과 만나서 N2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들어온 O가 전자만 남겨진 채로 남게 되니까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이제 산과 염기의 축합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왜 갑자기 루미놀에서 산과 염기로 넘어가느냐? 이게 루미놀 반응 같은 종류는 고등학교에서 다루기에는 좀 더 많은 화학적인 지식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루미놀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 하시면은 대학교에 진학을 한 뒤에 유기화학책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반응이 바로 산과 염기의 축합 반응이죠. 그래서 루미놀 반응에서부터 산과 염기의 축합 반응까지를 제가 반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염기의 축합 반응은 말 그대로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축 하고 빠지는 반응을 말합니다. 이런 산과 염기에서 나오는 문제라고는 산성이니, 중성이니, 염기성이니 구분하는 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흥미를 끈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게임과 공부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게임은 퀘스트를 통해서 내가 들인 노력만큼 바로바로 보상을 받지만 공부는 몇 개월 뒤에 시험, 그마저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보상 때문에 좀 더 공부에 흥미를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단원별로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배운 거는 별로 없는데 과학을 포기했던 내가 수능에 나온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보상은 없겠죠. 이게 문제에서 묻는 거는 보통 한 3가지가 답니다.
그냥 생각할 수 있듯이 수소이온이 염기성 이온보다 더 많다면 산성이겠죠. 그리고 수소이온이 염기성 이온과 같다면, 개수가 같다면 중성이겠죠. 마지막으로 수소이온보다 염기성 이온이 많으면 당연히 이것은 용액은 염기성이 되겠죠. 이렇게 배운 게 별로 없는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에서 묻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용액이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중성이야? 하나와 남은 이온 개수는 그럼 몇 개가 되는데? 이것과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두 수용액을 하나는 10ml, 하나 5ml로 섞었을 때 pH가 뭐야? 가 답니다.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이 문제는 대학 수능 능력평가의 화학원에 나온 문제입니다. 딱 문제를 봤을 때 암담하시죠? 저도 처음에 좀 당황했지만 이렇게 말이 많은 문제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찬찬히 풀다 보면 풀 수 있답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딱 들여다보세요. 생각보다 글이 긴 게 하나 있죠?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총 물분자 수가 아닌 단위 부피랑 생성된 물분자의 수네요. 이런 문제들은 되게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는데 이런 함정에 빠져서 문제를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의 기본은 항상 문제를 꼼꼼히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단위 부피량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부피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가 같은 경우에는 산 10ml와 염기 5ml가 만나니까 15ml, 나는 산 5ml와 염기 5ml가 만나니까 10ml, 다는 산과 산 15ml와 10ml, 5ml가 만나니까 총 30ml가 되는데요. 그럼 각각에 따른 총 물분자의 수를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가는 3N개, 나는 6N개, 다는 15N개가 되죠. 보통 물분자 개수를 물어볼 때는 문제 단위를 주기 때문에 단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박스 친 빨간 박스를 보면은 분명히 가 같은 경우에는 NaOH가 5ml, 나 같은 경우에는 KOH가 5ml로 염기의 용기 같죠. 하지만 산은 용기 같은 경우에는 가가 2배인데 생성된 물분자의 수는 훨씬 작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염기성이 산은 충분한데 가가 더 안 생겼다는 말은 이게 NaOH 5ml 속에 3N개밖에 없다는 거구나를 알 수 있겠죠. 연계는 00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이제 5ml 속에 3N가 있는 거 알았으니까 단순 계산이니까 NaOH 5ml 속에 3N개가 있다면 10ml 속에는 6N개가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나와 다를 보는 거예요. 다 같은 경우에는 15N개가 생겼으니까 이게 HCl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HCl에 산이온이 15N개가 있거나 KOH 속에 수산화이온이 9N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나를 보니까 KOH 양은 똑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HCl이 15N개가 있어요. 15ml 속에 그러면은 5ml 속에는 5N개가 있겠죠. 근데 생성된 물분자의 수는 6N개네? 그러면은 HCl이 15ml 속에 15N개가 있는 게 아니라 KOH 속에 9N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위에도 5ml 속에 9N개를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염산은 9N개가 있는데 생성된 물분자의 개수는 6N개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나의 산성이온이 6N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단순한 계산으로 가의 10ml에는 12N개, 다에는 15ml에는 18N개를 적어보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기억, 가는 산성이다. 가의 반응을 보면은 OH 3N개가 산이온과 만났지만 아직 수소이온은 9N개가 더 있죠. 그러므로 기억은 정답. 니은 같은 경우 총 이온수는 다가 나의 2.5배이다. 나의 이온수를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나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은 다 만나서 없어지고 Cl이온이 6N개가 남아있고 그대로 염기성으로 오면은 K 플러스 이온은 처음부터 9N개가 있었는데
K와 Cl 같은 이온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앙금이 생성되지 않아서 이온으로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그대로 구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온은 총 18N개가 남아있네요. 다의 경우를 보면은 수소이온이 18N개를 가지고 있는데 15N개가 만들었어요. 그럼 난 3N개를 가지고 있고 NA와 K도 Cl 마찬가지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처음 가지고 있던 이온 개수 그대로 와서 총 36N개의 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배가 아니라 2배니까 니은은 틀렸네요.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시면 HCl 10ml와 NaOH 5ml, KOH 5ml 합하면 용액은 pH는 무엇인가? 이 문제인데요. 그대로 용액 개수를 끌고 내려옵니다. 이때 그러면은 수소이온의 개수와 염기의 이온의 개수가 같네요. 그럼 중성이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냥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축 빠진다는 반응만으로도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요. 이제 당신은 산과 염기의 마스터. 마지막으로 파트 3,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속 항원 항체 반응은 혈액 속에서도 일어나고 이제 질병을 치료할 때도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혈액 속 항원 항체를 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항원 항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항체란 내 몸에 무언가가 들어왔을 때 그 무언가가 만약에 내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라면 이것을 없애버려야겠죠. 그래서 이것과 딱 맞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걸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때 내 몸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항체입니다. 그렇다면 항원은 항체 때문에 이게 딱 감싸져가지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침전되는 것들을 항원이라고 해요. 이 항원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네모는 네모끼리 만나야지 결합을 딱 해서 이렇게 쭉 가라앉게 됩니다. 만약에 동그라미가 네모와 만나고 세모가 동그라미 만나고 네모가 세모와 만나면 이것들은 침전이 되지 않고 그대로 결합이 되지가 않아요. 바로 이것을 기질특이성이라고 부르는데 항원 항체의 반응에서도 기질특이성이 유지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기질특이성이란 이렇게 생긴 대로 놀아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생김새를 가진 것들과는 결합을 할 수 없고 하나의 항원은 하나의 항체로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게 범인의 혈액형 판단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혈액형은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A형, B형, AB형, O형이 있죠. 왜 A형이 A형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응집원 A가 있기 때문에 A형이에요. A, B에도 A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A, B도 A 응집원을 가지고 있네요. 이와 마찬가지로 B형은 B 응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형입니다. 아까와 똑같이 A, B형은 A 응집원도 가지고 B 응집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O형은 아무것도 없네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줄 수 없겠죠. 그래서 O형에게는 응집소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이때 B형 같은 경우에는 B의 응집원을 가지고 있지만 알파 응집소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B 응집원을 가지고 있으면 B와 연결될 것 같은데 왜 알파지? 할 수 있고 이것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원과 항체가 똑같이 만나면은 침전이 된다고 했죠. 우리 피는 계속 돌아야 되는데 항원 항체가 만나서 죽어버리면은 내가 같이 죽겠죠. 그럴 순 없으니까 B 응집원을 가지고 있으면 알파 응집소를 가지고 A 응집원을 가지고 있으면 베타 응집소를 가지는 것입니다. O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이 왜 아무것도 없는데 응집소만 있지?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혈액형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기 때문에 항체가 이거는 내추럴 안티바디다 라고 불렀지만 이제 밝혀진 바로는 이런 혈액 속에 있는 뭐 적혈구들이나 그런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ABO 항원과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노출된 것들로 인해서 응집소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보너스 상식? 그리고 AB형 같은 경우에는 A 응집원과 B 응집원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응집소를 잃게 되면은 죽어버려서 응집소는 둘 다 없습니다. 이제 보너스 문제.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B형.
아들이 A, B형, 딸이 O형이에요. 그렇다면은 왕비가 바람을 피웠다고 왕이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인데 혈액형은 유전과도 문제가 섞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만약에 정답은 아닙니다. 아들이 A, B형이었죠. 이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정말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아까 가지고 있는 혈액형이 각각 2개씩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몸이 가질 수 있는 인자도 2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쉬워요. A 같은 경우에는 O와 만나면 A가 좀 더 힘이 세서 O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A형만 발현이 되겠죠. B도 마찬가지로 B와 O가 만나면은 O를 죽여서 B가 발현이 됩니다. 하지만 A와 B는 힘이 똑같아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A와 B가 만나면 둘 중에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둘 다 발현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A, B형이에요. 그러면 힘이 가장 약한 O는 O끼리만 만나야지 O형이 되겠죠. 이거를 바탕으로 깔고 아들이 A, B형이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하나가 아빠한테 A형이 오고 엄마한테 B가 왔어요. 그렇다면 딸이 O형이기 때문에 아빠의 O형이 오고 엄마의 O가 온다면 이 집은 콩가루 집안이 아닌 제대로 된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 이 문제가 바로 아까 범인을 잡는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제에서는 보통 이런 응집소의 종류를 주고 이 응집소와 자신의 P가 만났을 때 친전이 되면 O, 친전이 안 되면 X로 나타내요. 안티 A, 안티 B는 안티 A가 알파 응집소, 안티 B가 베타 응집소를 말씀한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보통 4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각각의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두 번째는 수혈에 관한 문제예요. 수혈 같은 경우에는 남의 피를 내가 받는 거죠. 근데 이 남의 피를 받을 때 응집원과 응집소가 똑같은 것들이 만나버리면 친전이 되니까 어느 혈액형의 피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B의 부모님의 혈액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까 풀었던 유전 문제와도 같아요. 4번도 유전과 비슷한데 B와 D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A형의 확률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풀어볼까요? 정답. A 같은 경우에는 안티 A와 안티 B와 아무하고도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응집원 A와 B가 둘 다 없구나 해서 그럼 O형. B는 둘 다 반응했네. 그럼 둘 다 있는 거니까 넌 A, B형. C 같은 경우에는 안티 A형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럼 응집소 A만 있고 응집소 B는 없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C는 A형, 자연스럽게 D는 B형이 됩니다. 두 번째, A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A가 O형이었죠. O형은 보통 피 속에 응집원은 좀 더 많은 농도를 가지고 응집소는 좀 옅은 농도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O형은 응집소만 있었죠. 근데 이때 만약에 A형의 피를 수혈을 받게 되면은 응집원은 농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O형이 몸속에 있는 알파 응집소와 반응을 해서 피를 침전시켜 버립니다. 피를 돌게 하기 위해서 수혈을 받았는데 피를 오히려 죽여버리면 다 안 되겠죠. 그래서 O형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피를 수혈 받을 때도 O형끼리한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량으로 수혈을 하게 되면은 A와 B형, A, B형 모두 똑같은 혈액형한테만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량의 피가 오면 아무리 응집소의 농도가 옅어도 총량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응집원과 결합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의 목숨이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량의 양을 수혈할 때는 똑같은 혈액형끼리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세 번째로 B의 부모님의 혈액형은 무엇일까요? B가 AB형이었죠. 그렇다면은 부모님 중에 각각 아까 마찬가지로 A와 B가 각각 있어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A, B형이면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는 모두 4가지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줘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A와 B형의 만남,
A와 AB의 만남, B와 AB의 만남, AB와 AB의 만남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이 제일 어려운데요. B와 D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B가 AB형이고 D가 B형이었죠. 하지만 B가 아까 봤던 것처럼 BB인지 B형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 두 가지의 확률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치를 시켜보는 거예요. AB와 B가 만나면 다음과 같이 되는구나. AB와 BB가 되면 다음 네 가지 같은 경우가 되네. 그럼 여기서 A는 하나밖에 없구나 해서 4분의 1을 찍으면 안 되고 처음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눴죠. 그럼 2분의 1을 곱해주고 이제 거기서 4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4분의 1을 곱한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이게 배운 건 별로 없지만 문제를 이렇게 차근차근 보다 보면은 무슨 소리지? 해도 결국은 정답에 도달해 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조금 한 번 더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질병을 퇴치하라. 내 몸속에 독감 바이러스가 왔어요. 이 독감 바이러스는 난 좋지 않으니까 이 독감 바이러스를 죽여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원에 꼭 맞는 항체가 생성이 되어서 이 독감 바이러스를 죽여요. 옆에 그래프가 이게 항원 항체 반응에서 많이 보시게 될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가 0일 때 이게 1차 감염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하지만 이때는 이 항원이 어떤 항원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떤 모양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항체 생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이 시간이 걸리는 동안 항체의 농도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농도가 0인 걸 볼 수 있죠. 이제 그 뒤에 항체 생성이 되어서 이 항원을 죽였어요. 이 죽인 뒤에 항체는 항원을 죽이기 위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항원이 없다면 항체는 필요가 없어서 내 몸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농도가 다시 감소하였다가 28일 근처에 다시 농도가 훅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이 2차 감염원이 왔을 때예요. 이게 얘가 다시 왔을 때는 나는 내 몸이 이미 얘가 어떤 애인지도 알고 어떤 모양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농도의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인데요. 이 문제는 2015년 수능에 나온 생명원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길다고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천천히 봅시다. 실험 과정 유전적으로 동일하대요. 그렇다면은 변화 요인은 X밖에 없겠죠. 이때 X는 바이러스와 같은 항원을 말합니다. 생쥐 3마리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생쥐와 세 번째 생쥐의 생리 식염수를 넣고 두 번째 쥐에 죽은 X를 주사를 해요. 이때 죽은 X를 넣어준 이유는 살아있는 X를 처음부터 넣어주면은 이 생쥐가 죽어버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일주일 뒤에 나의 1과 2에서 혈청을 채취해서 혈청을 분리한 뒤에 X에 대한 항체 생성 여부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실험 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 쥐는 생성이 안 됐지만 두 번째 쥐는 항체를 생성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제 타의 두 번째 쥐에서 얻은 혈청을 세 번째 쥐에 주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 뒤에 첫 번째 쥐부터 세 번째 쥐까지 살아있는 X로 감염을 시킨 뒤 생존 여부를 봤더니 첫 번째 쥐만 죽고 두 번째, 세 번째의 쥐는 살아있네요. 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쥐는 항체 생성도 안 돼 있고 죽은 걸 보니 항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 번째 쥐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생성되었고 살아있는 것을 보니 항체가 존재하네요. 세 번째 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쥐와 조건이 같았기 때문에 항체 생성은 안 됐을 거라 예상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걸 보니 항체는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이제 두 번째 쥐에서부터 얻은 혈청에 형질세포가 있니? 라고 물어본 것인데 형질세포는 혈청 분리를 했을 때 혈청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마의 두 번째 쥐는 X에 대한 체계적 면역 작용이 일어났다. 두 번째 쥐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걸 보니까 체계적 면역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살아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도 니은과 비슷한 문제인데 세 번째 쥐가 X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을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인데 살아있는 것을 보면은 했기 때문에 살아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이 문제는 좀 비교적 쉬운 문제에 속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에
마에서 하루 뒤에 x를 넣어준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에 x를 넣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그래프에서 봤듯이 항체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는 일수가 며칠 됐죠. 그래서 하루 뒤라고 해서 항체가 죽진 않아요. 하지만 항체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원이 있어야지만 얘네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뒤에는 세 번째 치가 항체를 받았어도 이 항체는 항원이 없으므로 사라졌겠죠. 따라서 생쥐 세 번째 생쥐의 경우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은 혈청 속에 있는 항체만 받은 것일 뿐이므로 한 달 뒤에 만약에 살아있는 X를 감염받게 되면은 항원항체 반응이 바로 일어나지 못해서 죽어버립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 그럼 이때까지 저희가 루미노릴에서 시작해가지고 산과 염기의 반응을 배웠고,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서 혈액 속의 항원항체 반응, 질병에서의 항원항체 반응을 모두 배웠어요. 저희가 배운 건 정말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물이 축 빠진다 하나와 항원과 항체는 1대1 반응을 해야 한다 뿐이지만 당신은 수능에 나온 문제를 2가지나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수없이 포기한 자들에게 이 영상을 바쳤던 스포다팀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